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은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면서 시장에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희석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제 오늘까지의 파월 의장의 상하원 의원 연설을 좀 확인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지금 확인을 해줬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 다시금 주었고요. 미국 시장은 화답을 보냈습니다. S&P는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화답을 이어가 주고 있는데요. 거래소는 1%대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상승폭이 좋았는데 오늘은 거래소 쪽에서 수급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아웃퍼폼이 괜찮습니다. 2,08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 코스닥 역시 1% 정도의 상승을 지금도 이어가지고 있고요. 670선 회복합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전 섹터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움직이고 있고요. 개별 종목 악재가 있거나 수급이 좀 꼬였거나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오늘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긍정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실무진 협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입니다. 잠시 뒤에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지만 국장급보다는 격화되면서 과장급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시도 자체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리하자면 금리 인하 시그널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이겠죠. 대내적으로는 제약바이오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오늘 또 악재를 맞이하면서 제약바이오주들 휘청휘청하는 모습들이 보여주는데 나머지 섹터가 조금 지금 선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지금 난항입니다. 언제 다시 재개가 될지 재개는 한다고 했는데 언제 재개가 될지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 부분 역시 일본이 쉽사리 넘어갈 부분이 아니어서 장기화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긴장을 완전히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할지 그리고 오늘까지는 올라주고 있는데 내일 시장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일부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한일 양자협의가 내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회의로 열릴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 오후 무역안보과장 등 5명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 무역관리과장 등 5명과 과장급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국장급 협의를 열자는 우리 요청에 대해 일본 측이 참석자 레벨을 과장급으로 고수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밀반출을 주장한 일본 측에 한국의 수출 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리핑을 열고 기존에 발표한 것과 같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될 사실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대표들이 어제 전화 협의를 했는데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향후 대면 협상 일정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이같이 전하며 중국 관리들은 미국의 진정성 부족과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적 접근을 이유로 새로운 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에 따라 미중 양측이 대면 회동을 언제 할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정보기술 IT 대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관세 보복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증시 흐름 바로 살펴봅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전해드린 대로 1%가 넘게 올라오고 있고요. 2084, 85포인트대까지 단숨에 또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다시금 우상향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추세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오죠. 장 초반에 좀 주춤주춤합니다. 최근 장 추세가 이렇습니다. 장 초반에 눈치 보기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장 열리면서 거래량 많지 않고요. 위아래로 호가에 쌓아놓은 물량들도 대형주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밀리고 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엔 10시 이후로 지금 우상향 확실하게 해주고 장중 고점 2086포인트대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수급 보시면 거래소 수급 괜찮습니다. 오늘 쌍끌이 매수가 거래소 쪽에서 들어옵니다. 어진 코스닥이었는데 오늘은 쌍끌이 매수 코스피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많이 사줍니다. 그리고 기관도 사주는데 금융투자 쪽에선 뭐 상승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투신 연기금이 사줍니다. 연기금 오랜만에 매수에 동참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상승장에서 일단 1913억 원이나 내다 팝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뭐 삼성전자 괜찮습니다. 46,000원대 다시 또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가 75,000원까지 뚫고 올라가네요. 시원시원하게 올라갑니다. 현대차도 14만 원 부근까지 다시 왔고요. 셀트리온도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도 상승하고 포스코도 올라가고 신한지주, SK텔레콤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현대모,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송장비 업종이 오늘 그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흐름은 시총 상위주들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파란불이 단 한 종목도 안 보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보합권 수준이고요. LG생건도 소폭 반등, 뭐 같은 섹터인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 중국 관련 소비주도 나쁘지 않고요. 네이버가 오랜만에 2%의 상승, 삼성물산도 오래간만에 2.52%나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670선 회복을 합니다. 673.97대까지 지금 1% 급등 흐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래일 연속으로 1%가 넘게 올라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뭐 650선까지 위태위태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느새 670선 다시 돌파합니다. 장중에 668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 역시나 코스닥도 장 초반에 좀 눈치 보기를 심하게 하더니 결국에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상승장에서도 계속 삽니다. 기관도 사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는 사더니 오늘은 팝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 CJENM이 다시 17만 원대에서 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확인되고요. 신라젠 어제 뭐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장중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도 확인했는데 계속해서 좀 어렵습니다. 헬릭스미스도 어렵고요. 펄어비스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지금 주춤주춤하지만 나머지 업종 섹터들이 지금 버텨준다는 반증입니다. 1%대 상승이 나오는데 시총이 이렇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봅니다. 자, 보시면 메디톡스가 오늘 악재를 맞았습니다. 어제 KBS의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지금 뭐 허가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장중에 40만 원이 붕괴가 되면서 39만 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40만 원대는 또 회복을 합니다.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같은 섹터의 휴젤도 지금 약보합권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KMW 5G들이 오늘도 선방을 하고요. SK머티리얼즈가 오랜만에 7% 가까운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은 쉬어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파라다이스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가고 SFA 반도체 소재주들 오늘 뭐 괜찮게 갑니다. 코미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 그리고 HLB가 약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지금 뭐 10원이나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달러가 당연히 뭐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부러지네요. 10원이. 지금 달러 약세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수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오늘 옵션 만기일은 거의 잊혀진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뭐 금리 인하 시그널부터 해서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데 어떤 이슈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뭐 아무래도 그간의 잠재적 불안감이 심리적인 좀 그런 부담을 주면서 뭐 전일까지만 해도 영향을 줬던 상황에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리적인 약간의 어떤 요인들이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위안이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안도감이 다시금 시장 반등에 좀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일단 그간 시장을 좀 눌러왔던 한일 분쟁, 뭐 특히 일본 이슈 같은 경우 일단 그 이슈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큰 잠재적인 불안감을 가진 사안이었다라는 점에서 일단 최근까지 시장이 받은 충격과 그리고 받을 충격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슈이긴 합니다. 일단 현재 증시 반응은 단기간에 이런 측면 등이 심리적인 측면이 컸다라는 점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안정화된 이후에 반등을 모색하는 시장으로 시장이 변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반등과 더불어서 뭐 다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심리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안도화된 상황에서 일정 부분 반등은 다시 한번 시도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으로 시장 흐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급력이 큰 이슈다 보니 뭐 양국 모두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장기화되더라도 양국 간의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비교 사례를 적절치는 않지만 과거 미중 무역 분쟁의 이런 초창기 모습과 유사한 점도 좀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뭐 미국 연준의 이런 7월 금리 인하 관련해서 뭐 설왕설래가 아직도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일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금 올라간 모습도 오늘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계속 한일 분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적인 측면이 크다라고 말씀드린 요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의 CDS 프리미엄입니다. CDS 프리미엄 이러한 최근 분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요인보단 아직까지는 심리적인 요인이 좀 눌러왔던 모습이었다라는 점으로 다시 한번 해당 이슈 점검해 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뭐 오르고 있는 부분이 심리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저희가 볼 만한 이슈들도 있겠죠? 네,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뭐 오늘 반등장에서도 딱히 뭐 일부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률이 높긴 하지만 대개의 모습은 아직도 좀 부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에 있어서 일단 현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 역시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요인을 먼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 업종의 이런 상대 밸류에이션 수준이 과거 2015년도 항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처음으로 할 당시 수준까지 이런 밸류에이션이 급락한 점을 본다면 일단 여기서 돌출학제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인 업종의 이런 추가 주가 조정 여지는 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메디톡신의 이런 불법 유통 이슈로 메디톡스 좀 단독 하락하는 좀 악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조정 요인으로는 좀 확대되지는 않는 모습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 추가 하락은 진정된 수준이다라는 점으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 반등도 역시 좀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다라는 점에서 좀 답답한 주가 흐름이 지속될 여지가 높다라는 점으로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추후 업종 내 종목 투자 전략에 있어서 뭐 기존 보유자라든가 신규 매수를 고민하는 투자자 할 것 없이 이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아무래도 실적과 그리고 펀더멘털에 근거한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업종 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 그리고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지만 보유 종목의 이런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털 그리고 기술성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상승 근거가 다른 타 업체 대비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시 그 종목의 일부 비중 축소 후 다른 쪽으로의 대안을 계속적으로 찾는 방안을 힘드시지만 계속적으로 필요한 시기다라는 점으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보유 종목의 이런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확실한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 근거가 좀 부족한 그런 종목을 보유하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 종목에 있어서 대안을 힘들지만 계속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점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전략은 어떤 방향이 좋겠습니까?
네, 뭐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실적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청자님들께서도 뭐 2분기 실적이 뭐가 좋게 나올지 막연하게 보시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과거 사례 봤을 때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종목은 2분기도 좋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았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의 검색을 통해서라도 쉽게 좀 알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 내에서 계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선별해 보자라는 점으로 시장 전략을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5G 통신 장비주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지난 1분기, 직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반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역시도 실적 호조가 전망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주가 추이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5G 통신 장비 외에도 다른 종목군들에 있어서 관심을 넓혀 보신다면 일단 1분기 호실적 그리고 1분기 그간 시장 예상치 대비 실제로 실적이 그만큼 전망치 대비 달성이 높았던 종목들 내에서 관심 종목 추려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가운데서 원익 IPS, 파트론, LG상사, 대림산업, 삼성 엔지니어링 등이 이러한 그런 기준에 좀 충족하는 종목군들이다라는 점에서 투자 전략에 이들 종목을 위주로 한 종목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망 종목들까지 함께 추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일본과 얘기부터 바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해결의 기미는 딱히 지금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본 경제산업성 그리고 국가전략실이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의 재고라든지 생산 동향을 그동안 현미경처럼 들여봤다고 합니다. 7월 4일 날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3가지를 꼭 꼬집어서 규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 번 신청하면은 3년간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수출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 방식을 취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수출할 때마다 복잡한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JSR로부터 삼성전자가 수입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생산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베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라든지 3D 프린팅에 쓰고 있는 프로린, 폴리미드 같은 경우에도 일본산이 94%를 차지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큰 문제화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반도체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에칭 가스가 문제인데요. 일본산이 점유율 44%고 삼성전자가 한 달치밖에 보관하지 않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국내에서도 일본처럼 품질 수준이 소점 9개짜리의 그 고순도 제품은 아니지만 소점 3자리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제품의 양산 체계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생산 라인에 지금 투입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오히려 일본의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가 서둘러서 일본에 그 요청을 한 것을 보면은 반도체 공장은 1초도 쉬지 않고 24시간 가동하는 전제하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소재 교체 문제로 인해서 만에 한이라도 공정 오염이 발생한다든지 소재 조달 차질로 인해서 라인 작동이 잠시 멈추게 되면은 웨이퍼를 재투입해야 되고요. 재가동에 따른 손실이 워낙 막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3월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30분간 정전만으로도
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던 경험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우리 시장에도 지금 엄청난 그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나 뭐 신동빈 회장이나 일본 쪽으로 가서 지금 발로 뛰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문제가 일본도 타격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쇄적인 타격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킬레스를 건드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지금 뭐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무역 분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은 이번 경우에는 적당치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한쪽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특사를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고 출구도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한일 간의 싸움은 국가 자존심과 정권이 사활을 걸려다 보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수출 규제라는 싸움을 걸어온 일본 입장에서는 역사 인식이라든지 징용공 문제를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는 자해 행위임에도 소재나 수출을 규제한 것은 아무래도 제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의 반도체가 필수적인데요. 한국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까지 무려 133조 원을 삼성전자가 투자하면서 이 부분에 패권을 잡겠다고 한 것이 아무래도 일본의 심리를 건드렸고요. 이 때문에 일본이 이참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국 내 일본의 우호적인 정권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뭐 전략 물자 전쟁이라든지 경제 전쟁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NHK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추가 보복을 지금 예고하는 상황이다라고 일본 현지에서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전략 물자 전쟁으로, 이게 미중 간의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략 물자 전쟁으로 확전될 경우에 일본은 또 조치를 또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네. 일본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첨단 소재나 부품 중에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전략 물자만 하더라도 약 한 1,100개 품목이 되는데요. 반도체, 자동차, 화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장비는 전체 우리나라의 그 장비의 30%를 차지하는데요. 뭐 국산이라든지 다른 수입원으로 대체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메모리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려는 삼성전자에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TV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622L 그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니콘이나 캐논이 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고요. 622L 그 발광 소재 중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청색 발광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알루미늄, 금속 바디에 들어가는 로봇 손발이기죠. 대부분이 그 전세기도 그렇지만 일본의 환학 제품을 쓰게 되고요. 또 정밀도가 높은 기계 장비, 광학 측정 장비 부분에서는 일본의 시장 점유율 근 50%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차세대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탱크는 도레이산 탄소 섬유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핵심 소재를 보면은 양극재는 이체화학, 음극재는 미쓰비시 화학, 그리고 분리막과 전해액 같은 것은 아사히, 카사이, 그리고 도레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아무래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투자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일본이 이 부분까지 막았을 경우에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한일 관계 악화 때문에 일본 정부도 쉽게 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중간재가 일본의 의존도가 꽤 높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지금 높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압축 성장을 하면서 산업 구조가 전자나 전기기기, 기계, 자동차, 조선 같은 하드웨어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로 육성시켜 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기형적인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정착이 되면서 장기간 장인을 육성한다든지 세계적 기술을 갖춘 강소 기업을 키우는 데서는 아무래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 기업이 30년간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가면서 개발했던 소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스카웃을 통해서 손쉽게 설계라든지 라인 같은 그 부분들을 노하우를 그냥 쉽게 가져가고요. 또 카피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실제 이럴 기업들이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제재받지 않고 그대로 생산을 허가해주는 이런 비즈니스 관행도 고쳐야 되는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과 같은 강소 부품이나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배려 속에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는 우리 정책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한 지가 35년이 넘었는데요. 중간재나 자본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리 때문에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지난 5년간 소재나 부품의 대일 적자는 무려 763억 달러 정도가 됐고요. 작년에도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의 그 대일 무역 적자 283억 달러를 기록한 것은 아무래도 아이러니하게도 수출의 핵인 반도체 호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지금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 계속해서 으름장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부 역시 지금 계속해서 막다른 길로 간다면 뭐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응을 좀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네, 우리나라도 100여 가지 대응책을 어느 정도 검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WTO의 품목의 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가트와 관련된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소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제소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2, 3년 정도 소송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고요. 이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일본처럼 전략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일본 제품의 수입 규제, 또 일본 관광 보이콧,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그리고 미국, 중국 이후에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이런 여론전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략 물자 중에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OLED 같은 경우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생산하고 있는데 이 패널을 주지 않는다면 소니라든지 파나소닉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디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글로벌 전략 물자 협정에 따라서 전략 물자에 해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일 수출을 제한한다면 우리 스스로 WTO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실효적이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인데요. 100년 전인 1920년도부터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또 주요국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전을 펼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편에 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미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가 의문시되는 부분, 또 실효적이지 못하던 부분, 대응 카드로 검토될 수 있는지 검증이 아직 덜 끝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 보복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게 더 순리에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간에서 나오는 얘기는 불매운동도 그렇지만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 갈등이 경제 분야 외에도 좀 확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에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느 분야까지 저희가 확전되는 것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앞으로 한일 간의 갈등이 깊어진다면은 사람, 물건, 돈 세 가지 전선에서 힘겨루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품 거래 중에서 전략 물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제재 부과도 쉽고요.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행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는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도 고려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로 수입품에 대해서 통관을 지연한다든지 세관 검사, 그리고 불매운동, 수출관리 제도의 재검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8월 달에 기한을 맞게 되는 우리와 일본이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시키지 않는 것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일 간에 군사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널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돈이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계 은행 같은 경우에는 118조 정도를 우리나라에 그 대출을 해줬는데요.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회수할 수도 있고요. 또 엔화 결제를 규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출입에 좀 애를 매기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투자된 저펜머니 같은 경우에는 12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철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한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90일 이내 체류라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754만 명이 일본을 방문하고요. 연간 6,500억 엔 정도를 일본 관광 산업에 득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규제됐을 경우에 일본 관광 산업들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직접적인 지금 무역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주가도 지금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영향이 지금 예측이 됩니까? 네, 7월 들어서 한일 간의 갈등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국제 신용 평가사인 스탠다드 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를 기존에 2.4에서 2.0으로 낮췄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아무래도 수출 규제,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 또 메모리 가격 회복 지연, 또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전략물자 전쟁, 그러니까 경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은 사드 때 우리나라가 입었던 8조 5천억 원의 직간접 경제 피해 10배를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설비 투자 부진, 수주 감소로 성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나 철강, 조선, 스마트폰에 이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도 중국의 덫에 빠지면서 중국의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상실로 인한 고용 침체도 장기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본과의 지금 분쟁 자체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양국가가 다 다칠 것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경제력으로 본다면 좀 밀리지 않습니까? 경제 GDP나 이런 걸로 단순히 볼 땐 밀리는데 어때요? 이렇게까지 계속 확전이 된다면 승산이 좀 있겠습니까? 네,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보복 전쟁을 했을 경우에는 맞대응 보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무역 전쟁은 서로 득이 될 수밖에 없는 소모전에 빠지게 되는데요. 소모전이라면은 지구전에서 보듯이 경제력이 우수한 국가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일 간의 경제력을 비교하면은 여전히 일본이 우위인데요. 아무래도 내수 시장을 보면은 인구는 우리나라의 2배, 그리고 GDP 규모는 3배, 1인당 GDP도 1.3배 정도가 많기 때문에 서로의 그 급이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무역 규모 면에서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은 6천억 달러지만 일본은 7,300억 달러로 무려 1,300억 달러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외환 보유액도 일본은 세계 2위인 1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는 3분의 1 규모인 4천억 달러라는 거죠. 또 글로벌 기업의 숫자를 보더라도 포춘지의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일본은 51개, 우리나라는 15개로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고요. R&D 투자 규모 면에서도 1조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일본은 29개, 한국은 3개에 불과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끌고 가면은 일본에 비해서 더 큰 손실을 입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한테도 호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매출액 대비 고정자산 비율이 250%로 이 중에 30%는 과잉 투자라는 겁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 잔액이 무려 909조 엔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설비 투자 중에 109조 엔이 과잉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재나 부품, 기계 제품에 대한 시장을 잃게 된다면은 일본 기업들은 시차를 두고서 자금난, 고용 불안, 일본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어나게 공략하는 전략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장님, 저희가 지금 뭐 좋은 내용을 계속 듣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서 그러는데 질문을 조금 합쳐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20이 끝났는데 아베 그 총리와 중국 쪽 시진핑 주석은 뭐 만나는 모습들이 좀 몇 번 포착이 된 것 같은데 이 둘의 관계가 좀 오묘하잖아요, 원래. 궁금하고요.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좀 중재자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을 만나서 영원한 이웃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그 친중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요. 또 중국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부지리 일거사득으로 보면서 아주 반가워하는데요. 하나의 중국 실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회복하면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있고요.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제조 2025나 보조금 정책 폐기를 이번 사태를 들어서 명분을 챙길 수도 있고요. 미국의 대북 대응을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미국 제일주의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그 조종자 역할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한일 간의 갈등을 무역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그 외교적 해법을 찾는 길 외로는 근본적인 그 길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질문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TV, 휴대전화에 대한 적대감을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먼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액션 플랜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경제 전쟁이 다른 쪽으로 간다면 서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략물자 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도 갖춰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는 의병만 모아서는 안 되고요. 치밀한 그 전쟁 계획이라든지 국제 여론전을 지지하는데 든든한 우방도 함께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 경제 전쟁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전 국민이 함께 총력전을 치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그 경제 전쟁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장, 오늘 조금 죄송하게도 홍콩, 대만 얘기를 많이 준비를 더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하고 홍콩, 대만 얘기는 다음에 좀 집중적으로 다시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